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국내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0.25%포인트 인상이 유력하죠. 예, 사실 뭐 시장에서는 이제 0.25%포인트 올릴 거라는 의견이 굉장히 우세하고요. 네. 이런 논의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번 이창용 총재하고 이제 결국 금통위에서 빅스텝을 할 때 네. 올해 이제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가이던스라고 이야기하죠. 올해 이제 경제 상황이 특별히 변하지 않는 한 한국은행이 금리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은행 추후에 계속 0.25%포인트씩 올릴 것이다. 특별히 외부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은 그리고 결국 뭐 밴드가 있겠지만 물론 이제 외부 상황이라는 게 딱딱 지정된 건 아니지만 외부 상황이 우리가 예측한 대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이다라고 이미 예측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 또 고금리에 대한 어떤 부담들이 그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가계대출,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되면서 대출금리 문제 그리고 이자 비용 문제들이 이제 시장에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금리를 또 급격하게 올리는 것들, 또 변동금리 대출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것들은 좀 정책적으로 피하는 것이 어떠냐, 뭐 이런 전반적인 함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 정책 자체를 뭐 예측대로 특히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지금 6월달 물가 상승 같은 것 6월달 7월달 오면서 물가 상승률 자체는 굉장히 높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한 7, 8개월 만에 한번 꺾였다라고 지표가 나왔죠. 올해 4.7%에서 4.3%를 꺾이면서 인플레이션 자체가 좀 잡히는 것들이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예정대로 아마 금리 정책을 피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고물가나 고환율로 인플레이션 악화 우려가 나오면서 뭐 빅스텝을 밟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럴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예, 사실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환율이 최근 뭐 외환시장이 요동을 치면서 환율이 1,340원을 넘고 1,350원을 넘느냐 마느냐 뭐 이런 논쟁까지 나오면서 결국은 이 고환율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리를 적극적으로 올리고 한미 금리 격차를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환율 우려는 있긴 하지만 중앙은행의 경제 정책의 기본은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노동시장, 실업률 관련하는 것들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환율이 직접적으로 중앙은행의 운영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 시장이 물론 갑자기 뭐 1,400원, 뭐 1,500원까지 간다면 모르겠지만 1,300원에서 1,350원 이 사이에서 유지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급격하게 금리를 그러니까 빅스텝을 단행한다는 건 또 시장에 충격을 준다는 이야기고 자산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하게 정책을 피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에 폭을 떠나서 4월, 5월, 7월, 8월까지 4번 연속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역대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사실 없었다고 봐야겠죠. 이게 뭐 결국은 빅스텝 이야기를 하는데 빅스텝 자체도 역사상 유례 없는 지난번 금통위가 빅스텝을 단행했고 빅스텝은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것인데 지난번 빅스텝 한 것 자체가 이미 역사적으로 유례 없는 일이었고요. 지금 이런 상황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이제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특히 이제 대외 문제도 많이 발생했죠. 중국의 봉쇄 사태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등이 결국은 식료품 가격 혹은 물건의 생산 같은 다른 요인들에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공급망에 대한 혼란,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안 좋아진 상황들이 겹치면서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게 나왔거든요. 지금 6%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중립적인 물가 상승률 역시 한 2%포인트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높은 수치라 정책 역시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조금 극단적인 대책, 결국 금리를 계속 올리는 이런 상황을 필 것이다라고 피는 게 좀 유례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으로도 금통위가 열리면 올해 안에는 계속 금리 더 오를 것이 아니냐라고 예측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빅스텝을 단행할 때 올해는 계속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지속적으로 한 2번 정도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통위 회의 말고도 한국은행이 오늘 또 수정 경제 전망도 발표를 하죠.
물가 상승률 전망을 5%대까지 높일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이게 1998년 이후에 처음이라고요. 예, 이게 1998년에 물가 상승률이 한 7.5% 나왔는데 그거는 네. 사실 기저 효과라고 이야기하죠. 기저 효과란 게 왜냐하면 1997년 외환 위기가 발생을 하고 이 외환 위기에 따라서 물가가 갑자기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기저 효과에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008년에 한 4.7%대까지 올라가면서 좀 물가 상승이 높았는데 그때는 유가 상승 그때도 사실 유가 상승이 주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올해 사실 6월, 7월 물가 상승률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6%대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 역시 인플레이션, 연간 인플레이션율 역시 5%대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떻게 보면 경제 전망의 수정이 있는 것이 사실은 타당한 상황이고요. 네. 또한 이제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결국은 경기가 위축되고 특히 이제 이것이 긴축적 정책과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위축되는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데 흔히 말해서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 역시 지금 뭐 한 2.7% 올해 2.7%로 예측을 하는데 2.5%라든지 조금 더 낮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전망이 발표하면 발표할수록 이제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그에 따라서 긴축적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경제 성장률에도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원달러 환율은 7거래일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인데 시장에서는 최대 1,500원 전후까지도 환율이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급격하게 1,500원까지 간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네. 이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사실은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환율이라는 것은 양국 통화의 가치 간의 어떤 비율인데 아무래도 금리가 좋은 국가들이 통화 가치가 높겠죠. 왜냐하면 투자를 하면은 높은 수익률을 주는 통화를 당연히 사람들이 찾으려고 할 것이고요. 네. 특히 이게 미국 통화라 그러면은 이거는 안전하기도 하고 높은 수익률을 주는 자산이기 때문에 네.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경제가 이렇게 세계 공황으로 간다, 혹은 공황까지는 아니지만 불황으로 간다라는 이런 논의들이 나오면서 좀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데 안전 자산인 미국 달러 그리고 이 달러가 금리를 더 많이 주게 되니까 아무래도 달러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 원화에 대한 가치는 떨어지게 되면서 원 달러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은 사실 존재하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사실 기대 형성이니까요. 자, 엊그제 이제 사실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것도 수급 요인이라고 또 단기 수급 요인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단기 수급 요인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결국 달러 뭐 결국 수출 대금 같은 걸 받으면 이제 환전을 해서 네. 시장에 달러를 풀어야 된다. 공급을 해서 이제 적절하게 환율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제 환율 그때 이제 파월 의장이 결국은 금리를 더 적극적으로 올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통화의 가치가 더 올라갈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논의들이 퍼지면서 네. 수급 요인이 좀 안 좋아졌거든요. 수급 요인이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는 좀 기다렸다가 팔자. 어차피 달러를 곧 바꿔서 뭐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뭐 기업이 받은 달러라고 할지라도 조금 기다리면서 수익성을 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네. 이런 단기적인 수급 요인, 아무래도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은 이런 단기적인 수급 요인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변동성장이 좀 많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500원까지 가는 거는 단기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1,400원까지는 뭐 갈 수 있는 시나리오 이런 단기 수급 요인들하고 금리 요인들이 겹치게 되면은 그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실 때 환율 얼마 이상이면 좀 위험하다 그런 선이 좀 있을까요? 그 위험하다라는 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네. 그러니까 위험하다라는 것은 IMF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보통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IMF 때는 국가 부채가 문제였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부채가 문제였고, 이에 따라서 국가가 돈을 못 갚을 확률들이 높아지면서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달러 강세죠. 특히 이제 흔히 말해서 지금 유로랑 달러도 역사적으로 유례 없이 유로화의 가치가 달러의 가치보다 떨어진 상황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은 사실 국가 신인도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국가 네. 신인도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있는 이슈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펀더멘탈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금리 요인에 의해서
달러와 강세, 그다음에 다른 통화들의 약세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흔히 말하는 국가 신인도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환율 자체가 높아지는 것들은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니다. 물론 이제 환율이 높아짐으로써 실적이 안 좋아지고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것들이 자산 시장의 붕괴, 특히 부동산 시장의 붕괴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흔히 말해서 그런 요인들, 그러니까 국가의 신인도에 관한 문제는 별로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펀더멘탈한 요인이 있고 그것에 설명이 다 가능하고 외환 보유고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흔히 말하는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 자체가 올라간다고 해서 당장 위기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경제 자체 문제보다 고환율이 좀 세계 경제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유럽 경기 둔화가 계속 이어지니까 이러면 고환율이 좀 당분간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봐야겠죠? 아무래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금리 격차를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금리를 한동안은 높게 가져갈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금리가 높은 것이 미국이고 그다음에 금리를 또 높게 유지할 수 있는 나라도 미국이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자산으로서 미국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 고환율, 특히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떨어진 가치가 쉽게 반등한다고 얘기하죠. 원화 강세가 돌아가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원화 강세가 되려 그러면 수출이 많이 좋아져야 되는데 네. 수출이 좋아지려 그러면 글로벌 경기가 좋아야죠. 근데 이제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국가들의 글로벌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 수출이 급격하게 반등하기 어렵고 그렇다는 얘기는 한국의 어떤 근본적인 요인, 내재 금리 격차 말고 내재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환율이 그렇게 급격하게 바뀌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아무래도 달러화 환율이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달러화의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산업계 같은 경우에도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과 또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업종 간의 희비가 좀 완전히 엇갈리는 것 같아요. 예,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두 가지 측면, 산업하고 이제 기업의 규모별로 보긴 봐야 되는데, 이제 산업별로는 차나 반도체 조선업이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아무래도 수출에 대해서 얻는 수익, 결국은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같은 달러로 받았을 때, 달러화의 가치로 받았을 때 우리나라 원화로 환전하면은 수익이 높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차나 반도체, 특히 반도체 부분 삼성전자 역시 영업이익이 2분기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그런 것도 환율의 영향이다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듯이 환율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수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환율의 영향을 안 좋게 받는 기업들은 결국은 원자재의 가격이 중요한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가 역시 달러 표시로 100달러를 유지하고 있지만 환율이 1,200원, 1,300원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나라 원화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은 그만큼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란 것은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들게 되면은 다른 비용들,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노동 근로에 대한 비용들, 마케팅에 대한 비용들, 여러 가지 비용들 원화로 결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아무래도 그 수입 의존도가 큰 기업들은 결국은 수입 의존도가 큰 기업들이나 산업들은 조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제 또 부채 관계 같은 것도 문제가 되는데 네. 항공업은 그 달러화 가치 자체보다는 항공업이 리스업이고 보통 리스업은 채무가 많은데 외화로 발행한 채무들이 많은데 외화로 발행한 채무 역시 이자 역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외화로 표시가 돼 있고요. 이자 역시 그 외화로 갚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달러화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원화로 번 돈을 달러화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손해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산업별로 어떻게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밤사이 해외 증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좀 소폭 상승 마감했네요. 예, 사실 큰 변화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며칠 많이 떨어졌는데 큰 변화 없이 어떻게 보면 뉴욕 증시가 유지하는 상황이고요. 다음에 잭슨홀 미팅이 좀 있으면 열리게 되는데 네. 이때 결국은 미국 연준이라든지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은 그 뉴스를 보고 주가가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장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큰 이벤트가 있으면 좀 보합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이 보합세를 유지하는 것이 이제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뉴스가 좀 나오기 시작하면은 특히 이제 세계 경제 전망이라든지 금리 정책, 통화 정책 이런 것에 대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주식 시장 역시 조금
좀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아무래도 좀 주식시장에서는 파월이 좀 덜 매파적으로 가면 좋지 않냐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주식하고 채권이란 것은 결국은 대체제고 금리가 높아질수록 채권의 가치가 높아지고 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도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덜 매파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마 상황상 이제 거기는 결국 포럼이기 때문에 좀 그 포럼 자체의 디스커션들, 토론들을 지켜보면서 아마 시장이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잭슨홀 미팅이 열립니다. 이게 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잭슨홀 미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사실은 중앙은행 총재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중앙은행 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들, 네. 그리고 경제학자, 저명한 경제학자들, 그리고 저널리스트라고 하죠. 기자들이 모여서 결국 경제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경제 아젠다가 어떤 것이냐, 특히 이제 정책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경제 아젠다가 있는지 이런 것을 세팅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논의하고 큰 결정들, 큰 의사 결정들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우리가 앞으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사실 뭐 1977년부터 이게 하기 시작했는데 네. 뭐 폴 볼커라든지 버냉키의 중요한 의사 결정들이 사실 이런 그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이제 흔히 말하는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전 세계 경제학자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두 모여 있는 상태에서 네.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이다 라는 이런 큰 논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창용 총재도 참석을 하죠. 이창용 총재님도 참석을 하셔서 네. 이번 미팅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은행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사실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이창용 총재님 네. 포지션 자체가 예전에 이제 IMF에서 아태 비즈니스 국장을 하셨고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미팅에 초청을 받고 흔히 말하는 스피커로서 네. 발표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이슈들 짚어봤는데요. 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